예, 시간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사회를 맡았습니다. 김태년 의원실 김두성 비서관입니다. 그럼 토론회에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공동 주최해 주셨습니다. 김태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유동수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영진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오기형 의원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내빈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민경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님 참석하셨습니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 회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김세완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럼 먼저 김태년 의원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예, 발제. 예. 예, 반갑습니다. 김태년 의원입니다. 바쁘실 텐데 오늘 토론회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환영합니다. 또 함께 공동 주최해 주신 의원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 단순한 토론을 넘어서 우리 자본시장의 방향을 한번 다시 설계하고 또 고민하는 그런 중요한 논의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코스닥 시장은 현재 약 1,700여 개 기업이 상장된 우리 자본시장의 중요한 축입니다. 특히 기술 기반 기업과 혁신 기업이 집중된 시장으로 대한민국 산업구조 전환의 흐름을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시장이기도 합니다. 코스닥은 본래 혁신 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초기 기업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하고 그 성과가 다시 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핵심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역할이 충분히 작동하고 있냐라고 평가해 본다면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코스닥에는 코스피보다 2배 이상 많은 기업이 상장되어 있지만 자본과 시장의 평가 기능은 여전히 코스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시가총액의 약 85% 이상이 코스피에 몰려있는 구조 속에서 혁신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으로 이어지는 흐름은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니라 시장 구조입니다. 현재의 단일 거래소 체계에서는 코스피와 코스닥의 기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코스닥의 독립성과 역할이 구조적으로 제약받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외형적으로는 꾸준히 성장해 왔습니다. 시가총액은 400조에서 600조 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상장 경로도 다양해졌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성장에 비해 시장 기능과 정체성은 점차 혼재되고 기업 간 성과 격차 역시 확대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반면에 주요국은 시장을 분리하고 기능과 역할을 명확하게 설계하고 있습니다. 그 구조 속에서는 기업과 자본이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성장의 경로도 보다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이제 우리도 결단해야 합니다. 코스닥이 다시 혁신 기업의 성장 플랫폼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시장 구조와 거래소 거버넌스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코스닥은 독립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혁신 기업이 제대로 평가받고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다시 설계되어야 합니다. 또한 대체 거래소 등장 등 금융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거래소 역시 경쟁과 혁신의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기존의 단일 구조로는 이러한 변화를 충분히 담아내기 어렵습니다. 결국 우리가 만들어야 할 것은 생산적 금융입니다. 자금이 단기적 이익에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창업에서 성장, 성과 그리고 재투자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입니다. 시장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설계해야 합니다. 정부와 국회는 시장을 지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성장의 경로를 구조적으로 설계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국회도 그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도와 입법을 통해 시장 구조 개편을 뒷받침하고 자본시장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코스닥 시장을 다시 혁신시장으로 되돌리고 대한민국 자본시장을 생산적 금융으로 전환하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좋은 의견 많이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유동수 의원님의 축사를 듣겠습니다. 예, 지금 한국 경제의 명운을 가르는 중요한 전환점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부동산 위주의 투자를 어떻게 자본시장으로 유도할 것인가, 이 굉장히 큰 화두고, 이 생산적 금융으로의 전환의 문제가 우리 나라의 미래를 가르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래소가 지금 선진국에 비해서 그동안에 기업을 운영했던 사람들이 IPO 상장이 되면은 그걸 엑시트하는 수단으로 거래소를 지금까지 이용했던 그런 목적이 더 컸던 시장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게 거래소나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코스닥 시장이 레벨업되는, 기업이 다시 한번 더 레벨업되기 위한 자금의 조달 시장으로의 변목, 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오늘 그런 의미에서 거래소 거버넌스의 대전환도 그런 측면에서 좀 다뤄지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우리 김태년 의원님이 워낙 이 자본시장에 대해서도 또 반도체 특별법을 포함해서 한국 경제의 큰 흐름을 짚고 계신데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대영 우리 부위원장님 와 계신데 실제로 국회의원들이 이 주식시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저희들도 주식 공무원들이 주식 투자가 다 제한되어 있어서 실제로 이렇게 주식 투자 해본 의원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넥스트 트레이드 그 거래소 출범에 맞춰서 법 개정할 때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특히 공무원들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보면은 법을 모르는 사람들은 법을 만들고 있다, 이런 생각을 저희들이 했었는데, 특히 거래소에 관련해서 앞으로 시장이 많이 변하기 때문에 특히 동전주를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문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게 거래소 내부의 시장들을 개편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오늘 또 두 번째는 이 거래소 자체의 거버넌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 이런 문제를 함께 토론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길 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계속해서 김영진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거래소 관련한 거버넌스에 대해 전환의 시기를 가지고 토론을 준비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김태년 의원님은 우리 민주당의 정책의 의장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 시기의 위기 극복의 정책들을 당정청을 통해서 잘 만들어내셨고, 또 원내대표로서 그것을 입법으로 만들어냈던 경험이 있고,
근래 반도체 특별법을 그 대표 발의하면서 이 대전환 시기에 산업의 전환에 대한 정보 베이스의 지원,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 세제까지 다 포함해서 했기 때문에 그에 더불어서 이번에 거래소 관련한 거버넌스의 전환까지 이렇게 전체적으로 체계로 정비하는 그런 토론회인 것 같습니다. 2000년에 그 일기 벤처 붐 때 벤처 기업 협회 뭐 지금은 자꾸하셨지만 뭐 계셨던 분들 그를 통해서 코스닥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벤처 캐피탈도 활성화되고 이렇게 쭉 발전해 왔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위기 속에서 벤처 기업과 혁신 기업들이 만들어졌고 그를 통해서 기업을 주도해 나갔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0년대 그랬고 IMF 이후 또 2008년 서프라임 오거지 이후 또 이번에는 보면 이제 코로나 위기 이후 AI 대전환 시기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나갈 것인가에 대한 이 시계 속에서 생산적 금융이라고 하는 그동안 축적됐던 역량들이 코스닥 시장과 또 다른 시장의 자본에 대한 생산적 금융의 유익과 그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을 만드는 게 지금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시기에 우리 김태년 의원님께서 반도체 특별법을 비롯한 법안들 또 오늘 얘기하는 거래소 그 거버넌스의 전환을 통한 생산적 금융으로의 이 유입을 통해서 우리 산업의 발전을 이끌어나가는 토대를 만드는 토론을 만들어 감사드리고요. 특히 오기영 의원님은 코스피 5천 위원장을 만들어서 조기의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아마 이번 이 거래소 거버넌스 관련한 일들에 관해서도 충분하게 같이 갈 것 같습니다. 함께 해주신 유동수 의원님도 고맙습니다. 열심히 잘 하겠습니다. 역시 3선의 관록이 예, 이상입니다. 네, 계속해서 오기영 의원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말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우리 김태년 의원님이 경제는 민주당 하면서 전체적으로 경제 전략이나 큰 흐름들을 좀 잡아가고 계셔서 그 주제 중에 하나로 코스트 거버넌스 구조 논의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에 대한 저희들 문제의식 좀 잠깐 있습니다. 머니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고 생산적 금융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머니무브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지금 현재 상황 속에서는 세 가지 맥락에서 머니무브가 있습니다. 하나는 서학개미로 쏠렸던 것을 좀 동학개미와 서학개미가 좀 포트폴리오 조정해야 될 때가 아닌가? 요즘 그런 고민을 투자자들 하고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 부동산에서 이 자본시장으로의 전체적인 자산 재투자 구조에 대한 이 국민들의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좀 계속 고민이 될 점인 것 같고 세 번째는 무차별적인 기업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부실기업과 혁신기업을 구분하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기업으로의 투자를 이제 이전시키는 이게 실제 생산적 금융의 요체라고 봅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나아가 보면 일본에서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는 그 문제의식이 1989년 잃어버린 20년, 30년 그 버블의 지속 속에서 2010년 이후에 일본의 저성장을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그중에 노동의 문제, 자본의 문제, 생산성의 문제 중에 자본의 문제를 가지고 풀 수 있는 방법이 자본시장을 혁신하자 그리고 밸류업 정책을 추진하자 그래서 자본이 효율적으로 사용돼야 된다 가장 생산적 분야에 돈이 제대로 배치되도록 해야 된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차원에서 생산적 금융이라는 담론이 있었고 일본이 밸류업 정책을 10년 동안 해오면서 그게 성과가 얼마나 있었냐는 별개지만 그 담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전히 대한민국이 지금 저성장 국면에서 이걸 어떻게 돌파할 것인가 해서 생산적 금융 담론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고 이걸 구체적인 산업 전략까지 가야 되는데 일차적으로 지금 현재 나오는 자본시장 중심으로 해서 이 논의가 지금 이어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삼천 스탁이라는 단어가 계속 회자되고 있어서 저 그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금융위도 그게 공식 입장이 아니고 특위도 공식 입장이 아니고 정책위도 공식 입장이 아니다. 그런데 언론에서 그것을 단어를 쓰면서 약간의 버블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그건 좀 유의해야 된다. 실제 현재 우리 코스닥 자본시장의 제일 중요한 지점은 부실기업과 혁신기업을 구분해내고 부실기업들에 대해서는 시장 참여자들이 거기에 무차별 투자를 하게 이 메시지가 가면 안 된다. 오히려 혁신기업들을 발굴하고 혁신기업들이 더 자본을 조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서의 이 코스닥 시장의 변화가 이야기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거래소나 금융위원장님이나 이제 거래소 이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올해는 부실기업 정리를 좀 제대로 하겠다. 저는 이 메시지가 지금 적절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밸류업 정책과 관련돼서 그전 정부에서도 많이 하고 지금 현재 고민하고 있던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업 지수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실기업 좀 정리하고 실제 지배구조가 투명한 기업 그리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 그런 기업들을 밸류업 지수로 포섭을 해서 풀었던 방식이 있었는데 아직 그 부분이 이제 현실화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코스닥 일본의 자본시장이 5개가 있는데 그걸 3개로 통폐합을 하면서 밸류업 정책 생산적 금융에 좀 약간의 주식시장 그 구조 개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이제 논의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김태년 의원께서 논의에 이게 판을 좀 벌려주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혁신 기업들이 특히 이제 벤처협회나 이런 기업들이 들어오는 것은 지금 AI 전환 시대에 반드시 필요하고 이걸 더 확장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 아이디어는 지금 논의의 공간에 지금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실제 자본시장 정책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자본시장 정책이 코스닥이나 코스피를 차별하지는 않습니다. 동일하게 적용되는 건데 좀 더 이제 이 벤처기업, 스타트기업 중심으로 하는 부분에서는 산업전략이나 R&D 정책이 같이 맞물려야만 좀 더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는 중에 안도걸 의원님께서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도걸 의원님의 인사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재정경제위원회 안도걸입니다. 오늘 코스닥 시장 활성화 세미나가 개최가 되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좀 생각됩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이제 머니무브의 큰 자금 이동 대전환이 이루어지고 있고, 하여튼 부동산에서 기업적으로 생산형 금융으로 전환이 이루어야 되는 거고, 이제 코스피는 어느 정도까지 있잖아 활성화되는 계기를 이제 마련했는데 중요한 건 이제 우리의 이제 미래 꿈나무인 벤처 쪽에 이제 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게 되는 거고, 그 창구인 하여튼 코스닥을 이제 활성화시키는 것이 그 관건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코스닥을 우리가 이제까지 키워놨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고, 지금 코스닥을 한마디로 하면은 이제 들어오는 시장이지만은 머물 수 없는 시장이다라는 있잖아요. 그런 이제 한계에 좀 머물러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머물고 여기서 수익을 창출하고 국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야말로 또 다른 코스피 시장에 버금가는 그러한 자본 조달 시장으로 우리가 육성을 좀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엊그저께 이제 대책을 나름대로 발표하고 코스닥 2부제도 도입하고 또 BDC 제도도 도입하고 해서 제도 툴도 만들고 또 이쪽에 자금 어떤 줄도 있잖아요. 이제 채널도 이렇게 마련을 지금 하고 있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보다 이제 근본적인 대책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고, 오늘 우리 존경하는 김태년 의원님께서 굉장히 그 화두로 지금 제기하고 계시는 게 바로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코스피로부터 있지 않습니까? 분리 독립시켜서 별도의 시장으로 이렇게 자율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토대를 만들자라는 것 비롯해서 여러 실질적인 회수가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러한 제도적 개편을 지금 추진하고 계시고 법도 지금 만들어 발의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하여튼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가 모두 공감하는 바라고 생각됩니다. 아주 실효적이고 시장에서 먹힐 수 있는 그러한 정책 대안을 오늘 많이 논의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내빈 분들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권대영입니다. 오늘 그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마 제목에 저희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들이 함축적으로 지금 담아져 있습니다. 이 바쁘신 의정 활동 중에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예,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도걸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김태년 의원님께서 그 자본시장 개정안 법을 2월 6일 날 이제 발의를 해 주셨습니다. 그때 그 거래소 가버넌스에 대한 이런 많은 정책적 고민을 같이 공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올해는 또 코스피가 70주년이고 코스닥이 3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더라고요. 근데 우리 자본시장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핵심 플랫폼입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금융이 부동산과 담보, 예대마진 이런 중심에서 벤처, 모험, 혁신, 인내 자본 중심으로 이 질적 변화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이고 절실한 시점입니다.
그 중심에 대한민국 그 자본시장의 핵심인 거래소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의원님들께서 워낙 좋은 정책 방향을 다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반성을 해보면 과연 이 시점에서 우리 그 핵심 플랫폼인 거래소가 투자자와 기업의 그 기대에 이동안 부응해 왔는지, 독점적 구조에 안주해서 자기 혁신에 부족함은 없었는지 좀 냉철하게 좀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이런 디지털화가 전환되고 있고 거래소 간의 글로벌 무한 경쟁에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살펴봐야 되고요. 물론 정부도 거기에서 자유로울 수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행히 지난주에 대통령께서 자본시장 안정과 정상화 간담회에서 저희가 그 코스닥의 어떤 분리, 모험 자본을 위한 해수시장의 개선, 이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이라든지 이 불공정 저성가 저PBR에 대한 뭐 개선 방안 등의 이런 과제들을 이제 발표했는데 아마 이런 것들이 큰 변화의 어떤 출발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많은 전문가들께서 오셨고 또 의원님들께서 큰 방향을 주셨기 때문에 새로운 설계와 그런 해법과 이 결단이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실무적으로 입법 과정에 충실히 뒷받침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거래소가 미래 혁신 기업의 핵심 허브이자 글로벌 거점 거래소로서 도약할 수 있도록 좋은 지혜를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민경욱 한국거래소 부이사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거래소에서 코스닥 시장을 담당을 하고 있는 민경욱 부이사장입니다. 바쁘신 가운데 이 자본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해서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계영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그리고 권대영 부위원장님, 야 회장님과 원장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거래소는 최근 코스닥 시장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투자자 신뢰 보호를 위해서 역량을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혁신 기업의 원활한 상장을 지원을 하고 부실 기업은 신속하고 엄정하게 퇴출하는 다산다사 구조로의 전환을 빠르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기업이 코스닥 상장을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을 하고 투자자가 시장과 기업을 믿고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우리 시장을 위한, 우리 시장의 발전을 위한 많은 아이디어와 제언들이 논의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동훈 코스닥협회 회장님 인사 말씀 있겠습니다. 네, 코스닥협회장 이동훈입니다. 오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함께해 주신 한국거래소 민경욱 부이사장님, 벤처캐피탈업의 김학기훈 회장님, 자본시장연구원 김세환 원장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우리 그 자본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에 있다고 봅니다. 코스피 지수는 상승 흐름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지수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시장 간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는 혁신 기업에 대한 자금 공급과 성장 사다리가 악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안타까운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혁신 기업 성장 플랫폼으로서 코스닥의 정체성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 굉장히 뜻깊다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 시장은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 도전하는 기업들이 성장의 기회를 얻고 투자자와 함께 미래 가치를 만들어가는 혁신의 플랫폼입니다. 우리 자본시장이 이런 기업들의 성장을 충분히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코스닥 우량 기업이 코스피 시장으로 이전하지 않고 코스닥 기업과 코스닥 시장이 동반 성장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뜻깊은 토론회를 개최해 주신 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의미 있는 논의와 정책적 대안이 많이 도출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학균 벤처캐피탈협회 회장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김학균 회장입니다.
오늘 이런 뜻깊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과 유동수 의원님, 안도걸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벤처 캐피탈 업을 한 26년째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께서 지금 생산적 금융으로 대전환을 지금 하고 계시고 많은 분들이 거기에 엄청 노력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희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은 제가 심사역 생활을 하면서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투자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에 있는 그 제조업체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그동안에 투자했던 부분들이 많이 섹터가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매우 위기라고 생각하고 실제로 창업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외 창업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창업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 해외 창업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리스크를 테이킹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리턴이 작기 때문에 해외로 나가서 창업을 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0년부터 1년에 10조의 벤처 펀드를 만들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60조의 펀드가 활동하고 있고 올해도 매우 많은 10조 이상의 펀드가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 펀드들의 선순환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좋은 행사를 토론을 마련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벤처 생태계의 범위를 코스닥 상장사까지 넓혀서 이 부분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조청래 대표가 설명해드리겠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차이점이 거기서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벤처 캐피탈도 주가를 바치면서 또한 상장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드리면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하는 데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세환 자본시장연구원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자본시장연구원의 김세환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를 마련해 주신 김태년 의원님, 유동수 의원님, 김영진 의원님, 오기영 의원님 그리고 안도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귀한 시간을 내주신 참석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이 30년째 생일을 맞은 해이기도 합니다. 의미 있는 해인데 그동안 코스닥 시장이 이루어온 성과를 바탕으로 우리 자본시장이 당면한 구조적 과제를 면밀히 점검하고 향후 코스닥 시장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30년을 향한 미래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자본시장 연구원에서도 작년부터 이 코스닥 시장의 구조 개편에 대해서 꾸준히 공부를 해왔고 오늘 강소연 박사님이 발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 각계 전문가 여러분의 깊이 있는 진단과 실질적인 정책 제안이 활발히 논의되기를 기대하고 이 논의가 우리 자본시장의 혁신과 신뢰를 기반으로 한 생산적 금융을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는 총 4개 세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범 30년 혁신과 정체의 기로에 선 코스닥, 혁신 무대로서 코스닥 시장 개혁 방안, 변화하는 금융시장, 거래소 거버넌스 재설계,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거래소 혁신 방향을 중심으로 7분의 전문가께서 발표를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보다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이후 진행은 김태년 의원님께서 좌장을 맡아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본인이 다 이야기해놓고 한번 진행을 하라고. 예, 총 4개 세션에 7분께서 발표를 해 주시게 되는데요. 코스닥 시장의 현황을 좀 살펴보고 또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해야 하는지 등 혁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발제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체 거래소도 등장을 했는데 이 금융시장이 변화하고 있는데 이때 우리 거래소의 거버넌스는 어떻게 재설계돼야 되는지에 대한 방안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생산적 금융을 위한 우리 자본시장의 혁신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서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한번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순서대로 우리 고영호 금융위 자본시장 과장께서 코스닥 30년 발자취와 현재 시장 구조에 대해서 발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총 7분이라서
좀 압축적으로 시간 관리를 하면서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과장 고용호입니다. 간단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코스닥 30년 되었습니다. 96년도에 협회랑 증권사 출자로 코스닥 증권 주식에서 업무를 개시를 했었고, 사실 코스닥의 전성기를 본다면은 출범 후 5년 이내였던 것 같습니다. 99년도 글로벌 벤처붐으로 화랑을 보였었고, 그때 보면 현재 기준으로는 지수 2,000도 넘었고 증권거래소 시장의 거래대금도 추월을 했었습니다만, IT 버블이 생기고 이라크 전쟁 발발 같은 대약재가 생기면서 코스닥 시장의 침체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에 더해서 당시에 보면 일련의 벤처기업 관련해서 주가 조작이나 횡령 비리 사건들이 시장 신뢰를 크게 저하해서 한동안의 위축이 진행되었습니다. 실제로 중요한 변화를 보면은 2005년도 때 증권거래소, 코스닥, 선물거래소 세 개 시장을 통합해서 한국증권선물거래소가 출범했습니다. 이걸 보면 내면에서 살펴본다면은 사실 사고가 끊이지 않았던 코스닥을 증권거래소가 흡수해서 사실상 통합이라는 이름의 구조조정을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때 얘기했었던 주요 근거들은 중북 분산된 시장 기능, 각 시장별로 청산, 결제, 전산, 시장 규제를 다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런 것들을 합쳐서 거래 비용을 절감하고 투자자 편의를 제고하며 해외 시장과 연계를 강화해서 동북아 금융허브로의 도약 등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한 취지였습니다. 부수적으로는 통합거래소의 본사 소재지를 지방에 두어 지방 분권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한다는 목표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현재까지 보면 코스닥 시장이 시장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코스닥 출범 이후에 시총을 본다면은 최근에 이제 640조까지 갔으니까 이제 84배까지 외형이 커졌습니다만, 지수는 사실상 30년간 1000에서 1160으로 16% 정도 올리는 것에 그치는 등 시장 신뢰를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이 이유는 이제 진입수 같이 이제 주식 수는 늘어서 시총은 늘었지만 실제로 지수는 상승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졌었습니다. 현재 이재명 정부는 코스닥 시장이 국민에게 신뢰받는 혁신기업의 성장 플랫폼이다라는 목표의식을 두고 있고요. 근본적인 체질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나왔던 방안에 보면 전년도 12월 달에 이제 코스닥 시장 신뢰 혁신 제고 방안이 나왔었고, 금년도 2월 달에 부실 기업 신속 엄정 퇴출을 위한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이 나왔고, 지난주 보면 이제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이 연이어 발표가 되고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 신뢰 제고 방안의 예를 좀 말씀드리면은 상장 폐지 집중 관리 기간을 운영하고 또 시총 요건을 강화를 합니다. 동전주나 완전 자본 잠식 기업, 공시방 기업이나 시총 기업 등 같은 4대 요건을 만들어서 부실 기업을 빠르게 퇴출하겠다라는 목표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혁신 제고와 관련해서 소개를 드리면 맞춤형 기술 특례 상장을 확대해서 국가 핵심 전략 산업 같은 경우는 원활한 상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결국에는 다산다사의 시장 구조를 지향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난주 발표드렸던 내용 중에서는 이제 코스닥 시장을 세그멘트로 분리해서 승강제를 운영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시장이 분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동일 시장 내에서 세그멘트 분리 형식으로 이 나스닥이 지금 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연기금 자산운용사 등 기관 투자자의 참여 촉진, 그리고 세제 혜택, 결국에 세제 혜택을 통해서 들어오는 게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이 기관의 자금이 느는 것이고, 그러면 개인보다는 보다 안정적인 수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1월 달에 연기금들 기금 운영 평가 기준에서 기준 수익률에 이제 코스닥 150 지수 5%를 최초로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코벤 같은 경우에는 이 세제 지원도 확대를 하고 또 공모주 우선 배정도 대폭 늘려서 코스닥 쪽으로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계속해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압축적으로 지난 발자취와 현재의 현황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우리 진성훈 코스닥협회 정책사업본부 연구정책그룹장께서 코스닥 시장 어떻게 볼 것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저거 봐야 되는 거죠? 발표해 주시고. 예. 코스닥협회 진성훈 그룹장입니다. 먼저 발표할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마 오늘 여기 모이신 분들 전체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고 계신 걸로 아는데
발표 자료 전체를 봐도 코스닥 시장이 얼마나 이제 어떤 문제점을 갖고 있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고쳐야 될까라고 하는 거를 지적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발표 자료를 보면 데이터가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요.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이번 토론회를 가장 먼저 관통하는 질문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먼저 생각했을 때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이 같은 시장인지 아니면 서로 다른 시장인지에 관한 부분에 대한 질문입니다. 작년 11월에 벤처기업협회에서 좀 흥미로운 통계 자료가 나왔었는데요. 코스닥에 상장하려고 하는 기업들의 57%가 기본적으로 코스닥을 코스피에 상장하기 위한 중간 단계로 인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부분은 30% 정도만 실제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를 서로 다른 시장으로 본다라고 하는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서 뭘 할 수 있냐면 실제로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이 같은 시장이라면 지금 이 코스닥 시장이 2부 시장으로 취급받는 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로 다른 시장이라면 기본적으로는 코스닥 시장만의 정체성을 갖추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1996년부터 2025년까지 실제적으로 코스닥 기업이 105개사가 코스피로 이전 상장이 됐고요. 사실 그 2005년 이후로는 실제로 기술이나 어떤 성장 중심의 코스닥 시장에서 외형이나 업력 중심의 코스닥 시장으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왔습니다. 제가 이제 농담 삼아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만약 이 기업들이 코스닥에 남아 있었다면 코스닥 기업들이 실제로 2천, 3천을 가기는 훨씬 더 쉬웠을 겁니다. 실제로 코스피 시장으로서의 그 코스닥 기업들이 이전 상장을 하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보이게 되면 남아있는 기업들이 이제 2부 리그라고 하는 인식이 더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코스닥 시장의 대표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함에 따라서 시장의 매력은 점점 더 감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 텐데 시가총액이라든가 아니면 전체적으로 어떤 시장의 지수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장 자체의 매력이 감소하는 형상을 굉장히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대표 기업들이 코스피로 이전함에 따라서 당연히 투자자들의 관심은 코스피로 이전할 수밖에 없는 거였고요. 그리고 코스피로 다시 거래 대금이 이전하는 악순환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은 도대체 어떻게 구성되어 있길래 이런 현상을 보이는 건지 한번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일단 코스닥 시장의 생태계를 잠깐 보시게 되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상장하는 기업들 중에 한 30% 정도가 기술 특례 기업입니다. 나머지 일반 기업들이 한 40%에서 50% 정도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시장의 생태를 봤을 때 전체 중소기업, 중견기업 중심이 전체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조기업 중에서 그 대기업의 1차 벤더를 하거나 우리나라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소부장 기업들이 54%를 지금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다 보니 아무래도 앞에서 계속 설명드렸던 어떤 성장 아니면 기술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강조되어져야 되는데 2005년 이제 거래소 합병 이후로 이제 업력이나 이제 외형이 강조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소외시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해서 지적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이시기도 한데요. 상장 기업은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 폐지 기업은 이에 비해 적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코스닥 그 시장의 창설 이후로 실제로 어떤 양적인 성장은 굉장히 많이 이루어졌었지만 질적인 성장이 조금 떨어진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유가 바로 이런 이유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기업 수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코스닥 자체의 지금 어떤 성장이나 이런 부분을 계속 지적받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3년 동안은 기본적으로 코스닥 시장을 통해서 IPO를 한 기업 이후도 전부 다 그 기업 자금 조달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코스닥의 가장 이제 부끄러운 면이기도 하지만요. 실제적으로는 거래소보다 기본적으로 지금 2배 이상의 회사를 갖고 있으면서 삼성전자 주식 하나에도 지금 못 미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으로 코스닥이 활성화가 되려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리와 어떤 얘기를 하기보다 가장 먼저 생각되는 것은 코스닥 시장이 처음 발족했을 때부터 기술, 성장 중심의 시장이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제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말들이 많았었는데요. 코스닥이 글로벌 이제 어떤 법을 이유로 나서 실제적으로 이제 그 불공정 거래나 이런 부분들이 많다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 대한 규제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거래소와 동일한 규제를 거의 비슷하게 받다 보니까 어떤 기업 규모와 특성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규제가 어느 정도는 획일적으로 적용된다라고 하는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 측면에 있어서 실제적으로 공시 오류 발생 시에는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주의나 과징금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반면에 작은 중소기업인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바로 적격성 실질 심사로 넘어가는 사태가 벌어졌고요. 주가 같은 경우에도 실제적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어떤 기관들의 어떤 펀더멘탈 중심에 어떤 상대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낮은 변동성을 보이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그 상장 폐지의 어떤 공포로 계속 확산되는 현상을 보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업 평판 같은 경우에서는 실제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공시 오류라든가 어떤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말 그대로 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신뢰도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말 그대로 코스닥 시장과 거래소 시장을 같이 놓고 보다 보니까 이 규제의 역설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시장의 정체성을 확립을 위해서 아마 많은 전문가 분들께서 다 말씀하시는 부분 중에 하나일 겁니다. 가장 먼저는 중소기업 중심의 시장이다라고 했을 때는 중소기업 중심으로 기본적으로 유지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제도나 규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기업 공시라든가 상장 폐지에 있어서 규제 도입 자체를 대기업보다는 순차적으로 적용한다라든가 조금 낮은 수준의 기본적으로 규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규제 도입 시에 실제적으로는 지금도 이제 많은 이제 의원분들께서 그거를 양해해 주시고 계시긴 한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는 단계적으로 로드맵을 적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생각할 거는 코스닥 시장 자체가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이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가 실제적으로 전체 시장 규모에서 80% 이상을 차지합니다. 그 말인 즉슨 실제로 기관들이 기본적으로 어떤 시가라든가 어떤 투자 같은 부분을 원활히 하지 않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에 의존하는 시장이 돼버린 겁니다. 이 개인 투자자 중심의 시장에서 기본적으로는 주가라든가 아니면 회사가 자금 조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기관 자금이 많이 유입되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 펀드라든가 연기금이 벤처 투자 같은 비중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유상증자에 있어서도 실제적으로는 공모증자라든가 아니면 패스트트랙 심사 제도를 상시 운영해서 조금 더 빨리 기본적으로 유상증자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기본적으로 앵커 투자자의 육성입니다. 코스닥에 장기 기관 투자자가 있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안정적인 자본을 확충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이제 단순하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서 규제를 시작할 게 아니라 기업의 성장 단계별로 지배구조 모델을 설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은 감사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 자산총액 2조 원 미만의 기업들은 전부 다 상근감사나 비상근감사를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 식으로 성장 단계별로 실제적으로 기업들이 시행할 수 있고 기업들이 따라갈 수 있는 지배구조 모델을 설계함으로써 코스닥 시장의 정체성을 따로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좋은 이렇게 현황을 짚어주셨고 또 좋은 방향까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감사합니다. 두 번째 세션으로 이 혁신 무대로서의 코스닥 시장 혁신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겠는데요. 뭐 지금 기 발제된 것과 좀 비슷한 내용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자꾸 반복해서 해야. 네, 알겠습니다. 예, 코스닥 활성화를 위한 시장 개편 주제를 가지고 조창래 벤처캐피탈협회 이사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벤처캐피탈 이사 조창래입니다. 중복된 내용들은 많이 좀 생략하고 발표하겠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코스닥 시장은 미국 나스닥 시장에 이어 세계 두 번째로 설립된 성장주 중심으로 1996년 출범하였습니다. 개장 초기 코스닥 증권시장이라는 법인이 주식 중개 담당, 증권협회 산하 코스닥위원회가 관리하며 코스피 시장 담당하는 한국증권거래소와 별개로 운영되었습니다. 설립 4년 만에 일평균 거래 금액이 코스피를 추월하는 만큼 주목받았으나 나스닥 첨단 기술주 거품 붕괴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같이 폭락을 거듭하였습니다. 일부 대형 우량기업 현 네이버, NC소프트, 아시아나항공 등이 증권거래소 이전하면서 크게 활력이 저하됐습니다. 코스닥 심재 국면 타개를 위해 2005년 증권거래소, 코스닥 증권시장, 한국선물거래소가 합병하여 한국거래소를 출범하였습니다. 하지만 통합 이후 코스닥 시장은 코스피와 차별성이 퇴색되며 우량기업 이탈, 투자자 불신, 확산 등의 악화를 겪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경제는 미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고 잠재 성장률 또한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대의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 구조적 요인의 저성장이 고착화 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미국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30개 기업이 중 혁신 기업이 16개사, 시가총액 기준 74% 차지하는 등 경제 성장 동력을 빅테크를 필두로 한 혁신 기업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시가총액 상위 30개 중 혁신 기업은 4개사, 시가총액 기준 6%에 불과합니다. 혁신 기업은 창업가가 주도해 새로운 제품, 서비스와 비즈니스 모델을 창출하여 신산업을 선도 재편하는 기업으로 빠르게 가치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뉴욕 거래소보다 나스닥 상장사가 훨씬 많고요. 시가총액도 5경 1조 1223조로 훨씬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 시가총액은 미국 GDP의 1.18배 수준입니다. 반면에 한국은 코스닥이 약 2.5배 거래 상장 종목이 많으나 시가총액 기준으로는 3,478조, 약 600조 내외로 약 17% 이하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코스닥 시가총액은 국내 GDP의 약 19%의 수준에 불과합니다. 나스닥 연간 상장 기업 수출입이 평균 조달액입니다. 나스닥의 평균 공모 금액은 약 2천억 정도이고 약 평균 상장 시가총액은 약 1조 2천억이 됩니다. 또한 개인 투자 중심보다는 기관 비중이 75에서 80%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 코스닥 기업 같은 경우는 공모 평균 금액이 약 200억이 좀 넘고 평균 상장 시가총액은 1,600억 정도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 비중은 약 6.6%에 불과합니다. 보시면 창업기업이 글로벌 혁신 기업으로 성장하여 나가기 위해서는 스케일업 자금을 공급하는 모험 자본 역할이 중요합니다. 표를 보시면 미국의 글로벌 혁신 기업은 상장 후에 높은 기업 가치로 대규모 자금을 토대로 폭발적인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자금 사례를 보면 상장 전에 약 8억 달러, 상장 이후에 8.77억 달러, 87억 달러, 현재 약 120억 달러를 현재까지 120억 달러를 조성하였습니다. 상장 이후로도 지속적인 자금 조달 혁신 성장 통해 글로벌 대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스닥 뉴욕 거래소 나스닥 이장 상장 경우는 누적 이후 약 500개가 넘고 이런 이유는 나스닥 100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누적 수익률 약 500%에 달합니다. 약 연 18%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코스피에서 코스피 이전은 약 52개가 상이 넘습니다. 코스닥 150은 2010년부터 2025년까지 약 연 1.3% 누적 수익률 약 15%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시가총액 30개 기업 중 혁신 기업은 약 16개, 한국은 4개에 불과합니다. 왜 미국 혁신 기업들은 나스닥으로 모여있는 이유는
기술성, 성장성 중심의 평가, 높은 기관 투자 비중, 대규모 자금 조달 가능성, 시장 내 선순환 구조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이 모여야 하는 이유는 외형적 요건이 아닌 기술성, 성장성 중심의 평가 체계 확립, 안정 추구가 아닌 성장 친화적 자본 유입, 혁신 산업 클러스터 효과로 혁신 생태계의 경쟁력 강화입니다. 그래서 혁신 벤처 기업의 전용 무대 시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래서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한 전용 펀드 도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코스닥 시장의 혁신 기업 자금 조달 기능 강화와 기관 투자자와 유입을 위해서는 최소 30조 원 규모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가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혁신 기업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계속적인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코스닥 상장비 상장 예정 기업이 공모 유상 증자에 100% 투자하고자 합니다. 정부 정책 금융기관 출자를 통해 민간 투자의 마중물 역할을 수행하고 모포스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부 재정과 민간 자금을 매칭해서 연간 10조 원씩 3년간 30조 원의 코스닥 활성화 펀드 조성이 필요합니다. 민간 참여자에게는 인센티브가 주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간 투자자의 투자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정책 자금의 우선 손실의 충당을 제공하고 또한 코스닥 활성화 펀드는 기존 코스닥 벤처 펀드보다 파격적인 15% 소득 공제, 투자한테 약 5천만 원, 투자금의 5% 법인세 공제를 적용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독립성, 자율성 경쟁을 강화를 위해 코스닥이 코스피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운영 체계를 갖추고 시장 특성에 맞는 상장, 감시, 퇴출 기준을 마련하고 혁신 기업의 시장으로서 코스닥 정체성 확립 및 코스피의 경쟁을 통해 국내 자본시장의 전반은 지속적인 성장 기반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장기 투자자의 투자 확대도 필요합니다. 연기금의 코스닥 유동화 공급 활성화하고 장기 투자자 인센티브를 확대해야 합니다. 벤처 기업에 특화된 역동적인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혁신 벤처 기업의 전용 무대로서 코스닥 시장의 체제를 개선하고 많은 혁신 기업을 상장시키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퇴출을 명확하게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관 자금이 유입이 만드는 코스닥 시장과 벤처 생태계 선순환이 필요합니다. 30조 규모의 기관 투자자 자금으로 마중물이 되어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충분한 유동성 및 장기 투자에 대한 신뢰를 제공하고 코스닥 상장 기업들이 안정적인 자금 공급을 바탕으로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회사 시장의 선진화로 벤처 투자의 시장이 민간 주도로 시장을 탈바꿈하는 생태계 진화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발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코스닥을 처음 만들 때 나스닥을 모델로 해서 만들었는데 현재의 이 나스닥과 코스닥의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매우 의미 있는 발제였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성희활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께서 코스닥 거버넌스 구조 개편을 통한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예,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의 성희활입니다. 먼저 정책적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자본시장의 역동성을 높이고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에 깊이 공감합니다. 그리고 혁신 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 성장 동력을 얻어야 한다는 점은 우리 경제의 시급한 과제입니다. 다만 거래소는 국가경제의 핵심 인프라입니다. 단순한 시장이 아니라 시장 감시, 자율규제, 청산결제 등 자본시장 전반을 관통하는 핵심 인프라라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거래소 구조 거버넌스 개편이라는 것은 시장 감시 관련 금융당국의 감독체계, 회원 증권회사 규제, 또 지역경제 이르기까지 매우 넓은 범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런 거버넌스 개편이 전체 시스템의 균형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라는 과정이 같이 간다면은 이 정책의 완결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이 거래소 코스닥 거버넌스 개편, 특히 이제 핵심 내용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인데 이게 사실 과거 두 차례 논쟁이 있었습니다. 2005년 통합거래소 출범할 때도 몇 년간 치열한 논쟁이 있었죠. 단일 거래소 체제로 갈 것이냐, 지주회사로 갈 것이냐. 그러다가 그 4개 기관을 최종 결론은 이제 단일 법인 내에 좀 독립성을 좀 높이는 수준으로 본부 체제로 가자 이렇게 이제 된 것이고요. 그리고 2015년에도 또 한 번 있었습니다. 거의 10년 주기로 한 번씩 일어나는데 이때는 이제 정부와 거래소 중심으로 이 지주회사 전환,
IPO를 같이 이제 추진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논의 도중에 좀 통과되지 못했고 기각이 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두 번 다 동일한 결론에 도달했는데 지주회사 체제보다는 단일 거래소 내 각 시장의 독립성을 최대한 강화하자 이런 쪽으로 갔고요. 그런 결론이 내려진 데는 이 구조 개편이 수반하는 비용 또 전환기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신중한 고려가 좀 있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거버넌스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 개편을 생각을 할 때 코스닥의 부진이 과연 거버넌스만의 문제인가라는 점을 생각해 보면은 좀 다른 측면도 사실 있습니다. 누구나 아는 이야기인데 이 코스닥이 나스닥처럼 되려면은 우선 세계적인 기술 기업이 탄생하고 성장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이 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기업이 이제 코스닥 시장을 이제 활황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일반적인 좀 인과관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하나 걱정하는 시나리오는 경제의 실체적 여건이 충분히 뒷받침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적 변화만으로 시장의 활황을 앞당기려고 할 경우에 그러면 이제 독립된 코스닥 회사의 수익 기반이 사실은 굉장히 좀 약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이제 자체 수익을 확보해야 되는 구조적 압박이 있을 것이고 그런 상태에서 초창기 그 닷컴 버블 당시에 있었던 그런 유연한 상장 기준을 적용할 경우에는 이제 시장의 질적 기반이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우려가 조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을 보면은 그 96년에서 2002년 코스닥 전성기죠. 이때 상장한 기업들의 거의 80%가 퇴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번 정부 정책에도 들어가 있고 이러지만은 다산다사의 어떤 좀 용이한 상장과 용이한 퇴출이라는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그게 정책 방향으로 돼 있는데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사실은 부작용도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대규모로 상장 폐지가 일어날 경우에 그 투자자들의 피해 이 부분이 조금 간과되는 측면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 막스 베버 이야기를 좀 잠시 드리겠습니다. 그 자본주의 체제를 거시적 관점에서 분석한 뭐 마르크스나 슌페터 이런 사람들 중에서도 막스 베버는 유독 기업과 증권 시장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1896년 거래소라는 책이 나왔는데 요거는 그 전에 쓴 두 편의 논문을 이제 합본해서 책으로 만든 건데 이 당시 독일 여론이라는 게 이 거래소라는 게 이거 뭐 사설 투기장 아니냐 이렇게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봤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걸 이제 강변한 건데요. 첫째 거래소는 그런 뭐 돈 많은 사람들의 투기장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천병이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중요하게 짚은 게 거래소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선 명예법정, 코트 오브 아너라고 해서 현재의 자율규제를 말합니다. 거래소의 자율규제.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이제 130년 전에 막스 베버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좀 교훈으로 삼는다면은 국가 경쟁력의 천병인 거래소 구제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시장의 활성화라는 단일 목표뿐만 아니라 시장 감시, 회원 규제, 청산 결제, 지역 경제 등 복합적인 영향을 충분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주회사 체제든 단일 거래소 체제든 관계없이 그 베버가 지적한 이 시장 감시를 포함한 거래소의 자율규제 기능 이 부분이 구조 개편 논의에서 면밀히 검토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말씀으로 이제 맺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코스닥의 활성화를 위한 거래소 구조 개편의 정책적 취지에 공감합니다. 그 일환으로 3월 18일 발표했던 자본시장 체질 개선 방안은 여러모로 바람직합니다. 승강형 세그먼트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대형 기업의 유치와 그리고 잔류 또 시장 역동성 제고에 기여하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코요에서 말씀하신 그런 코스닥 시장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이걸 이제 부여해서 코스닥 시장의 매력을 더욱 강화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VC 등 모험 자본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 관련해서 보통 IPO를 대신하는 회수 시장에서의 역할을 주로 많이 강조하시지만 저는 아까 말씀드린 대규모 상장 폐지가 일어날 경우에 어떤 투자자 피해 이런 거를 고려를 하면은 이 상장 폐지 대상 기업들과 VC 투자를 연결을 할 수 있다면은 그야말로 기업과 시장, 정부, 그다음에 투자자들
모두에게 윈윈이 되는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쉽지는 않은 과제지만은 어쨌든 여기에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좀 연구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코스닥 시장의 활성화라는 중요한 목표를 달성하는 경로에 관해서 중소벤처기업 생태계 조성, 코스닥 인센티브 강화, VC의 적극 투자 등 다양한 가능성도 함께 검토하면서 이 지주회사 전환이라는 걸 내용으로 하는 코스닥 거버넌스 개편 논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생각보다 오래 계셨어요, 의원님들. 예,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우리가 거래소 구조를 어떻게 개편해야 될 것인가 이런 논의를 하는데요. 그런 과정에 있어서도 우리가 유의해야 될 점에 대해서 우리 성 교수님께서 적절하게 지적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제 세 번째 세션으로 이 변화하는 금융시장에서 이런 환경에서 우리 거래소 거버넌스는 어떻게 재설계돼야 되는지라는 주제를 가지고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닥 시장 진입 퇴출 제도 개선과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우리 최지우 한국거래소 코스닥 시장 본부장 보께서 발제해 주시겠습니다. 저는 코스닥 시장 동향, 그다음 제도 개선, 활성화 방안 순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저희 코스닥 시장은 외형적 성장을 토대로 모험 자본의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희가 이제 시장 규모라든지 상장 기업 수라든지 거래 대금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해서 지금 태국의 말레이시아 정도의 메인보드와 맞먹는 시장이 지금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왼쪽 박스를 보시면은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 대비 1.7배 정도 증가를 했고요. 그다음 시가총액은 아까 말씀하셨듯이 3.2배가 증가가 됐습니다. 지수가 좀 덜 증가율이 낮은 이유는 아까 말씀 주셨듯이 상장 기업 수가 많이 늘었고, 그다음에 저희가 상장 후에 유상증자라든지 자금 조달 부분이 있어가지고 저희 주가 상승만을 영향을 받는 지수보다는 시가총액이 많이 늘었고 지수는 좀 감소를 했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입 퇴출 현황입니다. 지금 저희 진입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20년 이후에 90개사 내외로 계속적으로 지금 스펙을 제외하고 상장이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퇴출 같은 경우에는 23년 이후로 지금 계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25년 작년 같은 경우에는 38개까지 퇴출을 시켰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시장에서만 지금 적어도 100개 이상 지금 퇴출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처음으로 진입보다는 퇴출이 많은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저희가 종목 수가 감소하는 해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저희가 진입 중에 기술 특례 상장 관련한 내용입니다. 저희 최근 상장 추이를 보시면은 저희 전체 진입 중에 기술 특례 상장이 한 40%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에는 24년 이후에 큰 폭으로 증가를 한 이후에 계속 2년 연속 두 자릿수 상장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렇듯이 저희 기술특례 상장은 코스닥의 대표적 IPO 트랙으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10개사 중에 6개사가 제약 바이오고 그중 3개사가 기술특례 상장으로 저희가 진입을 한 회사입니다. 시총 1조 원 이상 중에 기술특례 바이오 기업은 19개사입니다. 전체 시총 1조 이상 시총 22개사 중에 19개사로 지금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26년 3월 기준을 보시면은 지금 빨간색이 6개사 바이오 탑10 중에 6개사가 바이오 회사인 걸 알 수 있고요. 대부분이 저희 기술 성장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진입 퇴출 제도 개선 내역입니다. 퇴출 부분부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올해 지난달인 2월에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통해서 저희가 크게 3가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상장 폐지 개혁 방안과 저희 상장 폐지 집중관리단 운영, 그다음에 실질심사 시 개선 기간
단축을 저희가 발표를 했습니다. 금융위와 함께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상장 폐지 개혁 방안을 보시면은 크게 네 가지인데요. 첫 번째, 두 번째가 이제 형식 요건 강화 부분이고, 세 번째, 네 번째가 이제 실질 요건 강화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 시총을 저희가 시총 기준을 상향을 시켰는데 기간을 좀 조기화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7월부터 200억 원이고 내년 1월부터 300억 원 미만인 기업에 대해 가지고는 일정 요건을 적용을 해서 바로 형식 퇴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했고요. 그다음에 주가가 1,000원 미만인 동빙주에 대해서도 지금 상폐 요건을 신설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질 요건으로는 반기 완전 자본 잠식에도 저희가 실질 심사 요건을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시 위반 같은 경우에도 공시 벌점을 더 낮춰가지고 10점 이상으로 실질 심사로 요건으로 저희가 추가를 했습니다. 이외에 저희가 내년 6월까지 저희가 집중 관리단을 운영하면서 계속적으로 상폐 심사 진행 사항을 관리를 할 예정입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진입 관련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코스닥은 혁신 기술 기업이 미래 성장을 바탕으로 평가받는 정책 시장입니다. 이러한 시장 특성에 맞추어서 저희가 그 기술별 특성에 맞춘 상장 기준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가 되면서 현행으로 19년도에 바이오, 그 다음에 작년에 AI 우주, 에너지 섹터의 실적 심사 기준을 저희가 도입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에는 저희 첨단 로봇, K 컨텐츠, 사이버 보안 등 각 기술의 개별 특성을 잘 반영하는 세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저희가 원활하고 예측 가능한 그런 상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우선 이제 활성화 방안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저희가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관 투자자는 거의 5% 내외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최근 들어 조금 늘은 걸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 투자자들의 이 참여 확대가 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저희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150이라는 지수 위에는 특별히 내세울 수 있는 지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ETF조차도 대부분이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이 ETF밖에 없어서 이 상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다양한 투자자들의 니즈를 반영할 수 있는 지수가 지금 절실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상장 종목 구분인데요. 저희가 초기 성장 기업부터 성숙 기업까지 이게 다 섞여 있다 보니까 본연의 정체성이 지금 많이 약화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업 간 편차에도 하나의 시장에 묶여 있어 가지고 전체 밸류에이션을 낮추고 이로 인해서 저희가 기업별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우선 세그먼트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소속부 제도를 폐지를 하고 세그먼트를 도입하겠습니다. 그래서 상위 세그먼트, 하위 세그먼트, 그 다음에 관리 세그먼트 이렇게 나눠가지고 저희가 그 승강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세그먼트별로 이제 차별화된 조건을 유지 요건 등을 적용을 해서 정기 심사에 따라서 승강제를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그먼트 특성에 맞게 저희 상위 세그먼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 부담 같은 걸 조금 완화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대폭 정비를 공시 제도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위 세그먼트를 대상으로 저희 대표 기업 지수를 저희가 개발을 해서 기관 투자자들의 투자 기반을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정부의 공급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입니다. 우선 기획예산처에서 저희 연기금의 기금운용 평가 개편을 위해서 저희 코스닥 시장 참여 유인을 제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산운용 기본 방향에 따라서 연기금 평가 기준율에 코스닥 지수가 이제 얼마 되진 않지만 5% 지금 이제 최초로 반영이 되는 걸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고요. 두 번째는 우선 이제 그 밑에 부분은 금융위 부분인데 금융위에서는 우선 지금 코스닥 벤처 펀드를 통한 수요 기반 확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이번에 첨단 전략 산업에 투자하는 국민 성장 펀드를 통해서 또 코스닥 시장 유입을 촉진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 비상장 기업 코넥스 코스닥 기업 2천억 이상 및 벤처 기업 등에 투자하는 기업 성장 집합 투자주 기구인 BDC를 통해서도 도입을 해서 저희가 계속적으로 정책 자금의 시장 유입을 촉진을 하고자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예,
그 마지막 발제의 마지막 부분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 지금 현재 이게 이제 우리 정부도 그렇고 국회에서도 이걸 실현시키기 위한 여러 관련 법들이 지금 발의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힘있게 추진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은 아니네. 우리 김진국 넥스트레이드 부사장님께서 대체거래소 등장 1년의 평가와 제도 개선에 대해서 발제를 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코스피 70년, 코스닥 30년, 넥스트레이드 이제 1년입니다. 1년 된 다자간 매매 체결에서 대체거래소가 여기에서 이렇게 발표를 할 수 있게 된 것도 사실 영광이긴 합니다만은 조금은 다른 주제가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조금 의아하게 하실 수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은 개장 1년이 지난 지금 어쨌든 우리 넥스트레이드는 대체거래소로서 우리 자본시장에 일단 한 틀을 담당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으면서 궁극적으로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 자본시장 성장을 위한 구조를 모색하는 방안이라는 방안을 탐색하자는 측면에서 우리 일련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서 넥스트레이드를 활용한 이 시장 구조 개편의 아이디어를 찾아보는 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선 넥스트레이드는 작년 3월 4일에 거래를 시작한 우리나라 최초의 다자간 매매 체결회사, 즉 대체거래소입니다. 여러분께 운영 성과와 개선 과제 그리고 우리가 미흡했던 부분을 좀 되짚어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부분 그리고 여러분께서 좀 도와주셔야 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운영 성과입니다. 넥스트레이드 출연으로 우리나라 주식거래의 복수 시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범 초기에는 이미 기억 속에서 사라진 ECN 시장이라는 이거를 담지 않을까 그런 전체를 되밟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었습니다만은 새로운 시장을 이용하려는 우리 투자자의 적극성과 정부의 지속적인 시장 활성화 정책에 힘입어서 출범일부터 지난 금요일까지 누적 거래량은 506억 원, 누적 거래대금은 2,689조 원으로서 거래량 대비 KRX의 12%, 거래대금은 약 42%를 달성하는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후 거래가 본격화되는 6월부터는 거래량과 거래대금 모두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를 볼 때는 넥스트레이드 출연이 기존 KRX의 파이를 뺏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장 전체의 규모가 함께 증가함으로써 넥스트레이드가 시장에 새로운 시장을 창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은 자평하고 있습니다. 넥스트레이드의 이러한 성장은 조금 더 일찍 시작하고 조금 더 늦게까지 거래하는 프리애프터 마켓 도입이 그 효과가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없던 거래 패턴에 대해서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글로벌 증시 성장이 만들어낸 그런 결과로 보여집니다. 이 프리애프터 마켓 성장에 따라서 지난 3월에는 이 프리마켓 거래대금이 넥스트레이드 총 거래의 26.3%에 달하기도 하였습니다. 넥스트레이드 거래 증가는 단순히 넥스트레이드의 수입 확대만 기여한 것이 아니라 투자자와 그 이익을 공유하였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넥스트레이드는 지난 3월, 4월 시장 오픈할 때는 수수료를 무료로 제공하였고 5월부터는 KRX 대비 약 30% 낮은 수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해서 출범 이후 지난 이번 3월까지 약 347억 원 수준의 투자자 거래 비용 절감에 기여한 바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레이드는 전반적인 자본시장 성장세와 함께 시장 유동성을 증가시킨 효과를 만들어낸 것으로 분석됩니다. 넥스트레이드 출범 때문인지 아니면 정부의 자본시장 성장 정책인지 아니면 이 두 가지가 다 맞물려서 그런 것인지 어쨌든 출범 이후에
시장 유동성이 증대된 것은 명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넥스트레이드 1년을 되돌아보면 아쉬움도 적지 않습니다. 먼저 외국인 투자 비중이 소폭 증가하긴 하였습니다마는 기관 투자자 거래가 미미하고 개인 투자자 거래 비중이 84.4%를 차지하는 등 다소 기형적인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프리마켓에서 가격이 안정화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지적도 있고, 그러한 부분도 프리마켓에서 가격 급등락에 따른 VI가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을 볼 때 거래 활성화와 함께 안정적 시장 운영을 위한 거래 방식 개편이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개편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현재 자본시장법에서 KRX 대비 15%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 거래 한도 준수를 위해서 거래 종목을 자주 축소하거나 변경함에 따라서 투자자의 불편이 야기되는 측면도 있었습니다. 실제 거래 가능 종목 수가 줄어들다가 늘었다가 다시 줄어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이름에 따라서 듣기로는 프리 애프터마켓만 거래하는 일부 투자자가 거래를 하다가 그래서 정규 시간을 맞추지를 못해서 매도를 못했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성공, 비판 요소를 바탕으로 잘된 것은 계속 확대하고 부족한 것은 앞으로 좀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선은 매매 체결 제도를 좀 개선할 예정입니다. 먼저 지나친 가격 상승과 하락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정적 VI 제도를 도입하고, 정적 VI와 동적 VI가 발동할 경우에는 한국거래소처럼 약 2분간 단일가 거래를 거치도록 해서 프리마켓에서도 가격이 신속하게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여러 사유로 거래 중단이 장중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30초 정도 짧은 단일가 거래를 거치도록 해서 거래 단절 이후의 시장 충격을 최소화할 예정입니다. 다음 항목은 한도 규제 완화 필요성입니다. 사실 귀한 시간 내어 자리해 주신 금융당국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인데요. 지난 9월 비조치 의견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거래 한도를 완화해 주셔서 저희 넥스트레이드도 거래가 잘 되도록 하고 우리 자본시장을 활성화하도록 기여해 주신 데 대해서는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거래소의 상장이나 시장관리, 청산, 시장감시 기능과 거래소의 체결 가격의 중요성, 대표성을 감안할 때 대체거래소의 거래에 대해서 일정한 한도를 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대체거래소에서 거래하고 있는 종목의 유동성이 복수 거래가 있을 때 사실 상당 부분 증가하였다는 실증적 분석이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서 넥스트레이드에서도 다양한 코스닥 종목을 좀 거래할 수 있다면은 전체 코스닥 시장 활성화의 하나의 불씨가 되어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전반적으로 저희가 시장을 만들고 관리할 수는 없지만 시장에서 만들어진 작은 불씨가 있다면은 저희는 거기에 기름을 부어주는 역할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넥스트레이드는 지난해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에 힘입어서 금년 중에 ETF 거래도 복수시장으로 시장에 선보이기 위해서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나름으로는 앞으로 이러한 몇 개 종목에 안주하지 않고 채권이나 비상장 주식 등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한 거래 기회가 확보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넥스트레이드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거래 방식을 우리 자본시장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우리 자본시장이 한층 더 레벨을 할 수 있도록 쉼없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대체거래소가 우리 거래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어떤 혁신을 촉진하고 또 투자자의 편익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는데 자리를 잡은 건가요? 한도 규제만 완화가 된다면 충분히 좀 자리를 안정적으로 잡을 수 있을 거래소에서 싫어할 거 아니에요. 이따가 한번 논의해 보죠. 예, 마지막으로
네 번째 세션입니다. 생산적 금융 실현을 위한 우리 거래소의 혁신 방안. 이게 오늘 토론에서 제일 중요한 주제 같은데요. 우리 강소현 자본시장연구원 자본시장 실장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기대가 큽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강소연입니다. 제가 마지막 발제를 맡아서 이렇게 서머리를 하는 자리라는데 너무 강조해서 말씀해 주셔서 부담감이 큽니다. 우선은 저희 발표한 자료들은 구체적인 데이터들은 앞에서 많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제가 할 역할은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여기서 저희가 중점적으로 봐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정리를 하고 그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논의되고 있는 구조 개편 내용들 그리고 그 구조 개편 논의들 과정에서 우리가 향후에 이제 해야 될 과제들을 좀 정리해 드리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우선은 코스닥 시장의 성과와 현재라고 제가 했는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올해 코스닥 시장이 30주년입니다. 그러면 30주년을 돌아보고 앞으로의 30년을 준비한다고 했을 때 어떤 점들을 이제 주안점을 봤을 때 과거를 한 번 더 이제 짚어보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앞에서 많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지금 양적으로는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왼쪽 그래프가 이제 2000년부터 최근까지의 시가총액인데요. 보시면 시가총액이 빠르게 많이 성장한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이후에는 한 400에서 600 정도 조원을 유지하고 있고 최근에 600을 넘었습니다. 근데 이게 전체 시장에서 코스닥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을 봤을 때는 유가랑 코스닥을 다 합했을 때 코스닥 비중이 한 12%, 18% 사이를 이제 최근에 하고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작아 보이지만 앞으로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큰 비중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우선은 이제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 수가 많이 늘었다라는 점을 보실 수 있는데 오른쪽 그래프에서 실선으로 되어 있는 게 주황색이 유가 코스닥 시장 유가의 상장 기업 수고 그 남색 실선이 코스닥 상장 기업 수입니다. 보시다시피 이게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 특히 2015년부터 최근 10년간 많이 늘었습니다. 이게 이제 상장 기준이 완화되면서 아까 앞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상장 들어오는 기업보다 나가는 기업이 훨씬 적은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누적적으로 상장 기업 수를 양적으로 늘리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상장 이 과정에서 그냥 어떻게 보면 뭐 다른 모든 기업들이 다 는 건 아니고 특히나 혁신 성장 기업들이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특히 뭐 기술 성장에 대한 지원이 많이 있으면서 그 부분에 많은 기여를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코스닥 시장이 혁신 기업의 어떤 자본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데 상당한 많은 기여를 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제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섹터 비중을 보시면 왼쪽에 보시면 IT 비중이 상당히 많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상장 기업 수 기준이고 많은 수의 IT 기업이 코스닥 상장 기업의 섹터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고요. 유가 대비해서 그럼 어떤가가 오른쪽 그래프입니다. 보시면 IT 섹터에서 유가 대비해서 코스닥 시장의 상장 기업 수 비중이 26% 포인트가 높습니다. 그리고 의료도 6%가 높고요. 그래서 IT랑 의료 부분에서 특히 혁신성장 기업들이 진입하는 경로로서 많은 역할을 했다라고 보입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제 지난 30년 코스닥 시장 바탕으로 해서 혁신 기업 중심으로 자금 조달 플랫폼을 지금까지 강조드렸는데 외형적이나 기능적 측면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축적한 결과라고 보입니다. 앞으로는 그러면 외형적 성장뿐만이 아니라 시장 구조적인 측면이나 질적 고도화를 측면에서 살펴볼 텐데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봐야 될 문제점이 무엇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다양한 상장 경로가 확대되면서 왼쪽 그래프에 보시는 것처럼 시총 하위 50%에 해당하는 기업 수가 많이 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유가랑 코스닥을 모두 합했을 때 시총을 이제 하위 50% 기업들, 그러니까 작은 기업들이 코스닥 시장에 많이 진입했다라는 것을 주황색 그래프가 보시는 것처럼 많이 늘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위 기업만 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 상위 기업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가 유가랑 코스닥을 다 합쳤을 때 한국 시장에서 상위 20%에서 차지하는 기업 중에서 코스닥의 시장에 들어가 있는 기업과 유가에 들어가 있는 기업들을 이제 나눈 건데요. 보시다시피 유가는 당연히 이제 코스닥보다 많은 기업 수가 시총 상위 20%에 포진해 있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도
10년도 이후에 꾸준히 총 상위 20% 기업 수가 증가한 것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즉 하위에 이제 혁신 성장 기업만 우리가 계속 이제 강조해서 말해왔지만 사실상 그 상하이가 다 증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왔다라는 것이고, 이거는 혁신 성장 기업에서 중견 의령 기업까지 기업들이 다변화하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입니다. 하지만 그 성과적인 측면을 저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성과 측면에서 보인다 그러면 사실 그 수익성 분포가 그 격차가 많이 이제 커지는 추세입니다. 왼쪽 그래프가 일례로서 법인세 차감 전 이익에 대한 분포도를 나타낸 것인데요. 제가 상위 기업부터 하위 기업까지의 분포를 이제 누적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2000년 초반에는 그 기업들 간의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근데 보시는 것이지 최근에 올수록 그 격차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우량 기업 같은 경우에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기반으로 해서 시장을 겨냥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사실상 상장 기업 중에서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이는 것처럼 이게 한 개 기업이 이렇게 계속 증가하고 있는 양상을 보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상장에 대한 지원이 늘어나면서 상장이 용이해졌지만 그 이후의 관리가 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고, 결과적으로 봤을 때 코스닥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위 기업이 증가를 했지만 사실상 그 전반적인 시장의 그런 평가나 신뢰도가 저하되고 있는 그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것이 상위 시장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게 혁신 성장 기업의 지원이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상 혁신 성장 기업이 어떻게 자본시장에 빠르게 진입해서 성장할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것을 중견 기업, 우량 기업으로 육성하는 문제들이랑 구분해서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지금까지 혁신 성장 기업이 어떻게 육성할 건지에 초점이 맞춰졌다 그러면 앞으로의 30년은 이 기업들을 중견 기업으로 확대되고 중견 기업들도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지에 대한 문제로 확대해서 이제 그 과제의 목표가 두 가지로 구분되어서 나눠져서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혁신성장 기업 지원과 의령 중견 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기능에 대한 명확한 재정립과 코스닥 시장의 정책성에 대한 그런 그 구조적 재설계가 필요하다라고 보입니다. 참고로 주요국 거래소 상장 단계별 시장 구조를 살펴보시면 대부분의 기업 시장에서 시장 구조가 상하이로 세그먼트로 명확히 구분되거나 역할이 구분이 명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례적인 것이 미국 시장이라서 나스닥과 NYSE가 경쟁하는 체제로 되어 있고, 우리가 코스닥 시장이 나스닥을 목표로 해서 만들어진 건 사실이지만, 나스닥 시장은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시가총액이 5경이 넘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목표는 높게 봤지만 현실에 발은 담고 현실에서 이제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지원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봤을 때 이제 생산적 금융과 코스닥 수족 고편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논의되고 있는 안을 중심으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우선은 이제 현재 키렉스의 코스닥 구조, 코스피와 코스닥 구조는 기능상의 일부가 혼재되어 있고, 그다음 코스닥 내부에서도 다양한 기업군이 하나의 체제 안에서 관리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혁신 성장 기업을 역할을 강조하면서도 우량 기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가 좀 어려워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안해 주신 것이 중간에 있는 지주회사 전환안 이로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시하는 것은 유가랑 코스닥을 명확히 분리하고 경쟁을 강화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문성을 보다 강조하는 측면의 제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른쪽에 이제 최근에 이제 나온 코스닥 순강제 도입안은 코스닥 시장을 프리미엄과 스탠다드로 구분하고 그 아래에 이제 관리 섹션으로서 별도의 섹션을 구분하는 그런 안입니다. 이건 성장 경로를 명확하게 하는 측면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러운 승격과 이동이 이루어지면서 그 내부에서 어떤 기업이 우량한 기업이고 어떤 기업이 혁신 기업인지에 대해서 시장에서 보다 큰
간단하게 시그널을 받을 수 있는 그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장단점이 있을 수 있는데 우선은 그 시장 간 경쟁 체제를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우려할 수 있는 점들을 보면 지주회사 전환 체제에서 시장 간의 이해관계나 충돌이나 조직 재편의 비용이 그 무시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또 코스피 코스닥 분리 시에서 그 코스닥 우량 기업의 이탈 가능성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될 텐데 지금도 코스닥 시장에서 코스피 시장으로의 이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과 코스피 시장을 분리했을 때 코스닥 시장의 경쟁력이 명확하지 않는다 그러면 우량 기업의 이탈도 계속 이루어지거나 더 강화될 우려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시장 간 경쟁을 어떤 도구로서 하느냐가 중요할 텐데 만약에 시장 간 경쟁을 위해서 이제 초기 기업을 더 확대해서 이제 그 상장시키는 쪽으로만 강조된다. 혁신 성장 기업의 진입을 강조하는 쪽으로만 그 시장의 구조가 재편된다 그러면 사실상 시장 건전성 저하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시장 건전성은 단순히 하위 기업들에 대한 문제점만이 아니라 아까 그림에서 보셨다시피 그 전반적인 시장의 정체성이나 아니면 시장에 대한 신뢰성을 무너뜨리기 때문에 사실상 우량 기업이 더 큰 타격을 받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승강제 관련 측면에서는 이런 좀 혁신 기업에서 성장 기업, 우량 기업으로 이루어진 단계별 성장 경로를 구축하는 측면에서 강점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그 승강제 내에서 이제 하위 시장으로서 낙인 효과도 있기 때문에 여기서 티의 기존이 그 누구도 이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의 정량적이고 정성적인 기준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향후 과제로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시장 간 분리를 넘어서 시장 간 역할에 대한 재정립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NIS와 나스닥 간에는 사실상 NIS에서 나스닥으로도 상장이 많이 이루어지고 나스닥에서도 NIS로 상호 간의 이전 상장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는 것은 각 시장이 특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는 얘기인데요. 그 경쟁력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크게 고민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넥스트레이드에서 말씀하셨다시피 뭐 이렇게 거래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거래의 그런 타입이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다변화할 수 있지만 사실상 넥스트레이드는 거래에 한정된 시장이기 때문에 코스닥과 코스피 간의 그런 경쟁은 상장과 상장 관리까지 넘어선 거기 때문에 훨씬 더 다변화된 그런 경쟁의 그런 도구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운영을 자율화할 수 있고 운영 자율화에서 상호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그런 시도들이 이루어졌을 생각이 들고요. 승강제 같은 경우에는 낙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간 연계나 상장 경로 간의 그런 강조점들을 훨씬 더 강하게 설계를 하고 그리고 혁신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서 차등적인 상장을 유지하고 유지 요건을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어떠한 그런 구조를 설계하든지 간에 목표는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혁신 성장 기업이 자본시장에서 많이 유입이 돼서 그 기업들이 상위시장 우량 기업으로서의 성장하는 그런 경로를 마련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혁신을 넘어서서 코스닥 시장이 우량으로 이루어지는 그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이 마련되기를 기원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처음 보시는 분들이 오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면 이 지주회사 전환은 가버넌스의 문제인 것이고 코스닥 시장에서의 세그멘트 분리는 시장의 운영, 시장의 정체성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주회사로 분리를 해서 코스닥을 승강제로 운영을 하게 되면 그 두 개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사안인 것이고 결국에는 가버넌스를 개편하면서 시장 운영을 어떻게 하고 그 시장을 정체성을 어떻게 만들 건지는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에 현재 이 프리젠테이션을 보다 보면 이 두 개가 서로 대립을 해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는 걸로 보이지만 사실 그런 게 아니라 팔로시 믹스가 된다는 점 그렇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제 발제는 다 끝났고요. 그래도 시간들을 아주 적절하게 사용해 주셔서 약간의 질의응답과 토론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 고용호 과장님이 지금 애가 탑니다. 또 다른 데서 지금 회의가 있는데
가셔야 되는데 제가 잠깐만 계시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또 금융위 에서 혹시 뭐 토론을 해야 될 거거나 또는 답변을 해야 될 사안이 있을지 모르겠다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선 우리 고 과장님 가셔야 되니까 우리 금융위에 좀 먼저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여기 기자들도 계시는데 질문하실 거 있으시면 먼저 좀 질문해서 답변 듣고 그리고 다음 회의를 위해서 보내드리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예. 그 승강제 있잖아요. 요거 잘 운영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제 발표자께서 말씀하시는데 이제 마치 등급이 열이 있지 않습니까? 뭐 우등생, 열등생 뭐 이런 식으로 가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생애 주기로 해서 그렇잖아요. 초창기에 적자를 내더라도 과감 있지 않습니까? 연구개발 투자하는. 근데 외형적인 있잖아요. 재무성 기준으로 보면은 어떤 형편 없는 거죠. 그렇지만 원래 그렇게 시작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 이거를 봐줘야지 이게 어느 특정 기준으로 해가지고 열이하는 이런 걸로 하면 있잖아요. 또 낙인 효과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걸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애 주기로 해가지고 그렇죠? 얘가 처음 초창기 단계 그리고 스케일업 단계 그리고 어느 정도 안정기 단계. 근데 이제 안정기 단계에 접었으면 이거 하고 있잖아요. 코스피로 넘어가는 거 하고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건지 이제 비슷해지지 않겠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도 그러면 어떻게 해가지고 있잖아요. 여기에 남게 하는 그 명분가 있잖아요. 명분이 뭔지 또 그리고 거기서 인센티브를 뭘 줘야 되는지 그 인센티브를 줄 거야 아니고 만약 여기가 올라가 버린다라고 하면은 페널티를 줘야 하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서 그 페널티를 줘야 될 명분이 뭔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프리미엄 리그 있잖아요. 여기를 어떻게 이제 잡아둬야 되는 있지 않습니까? 그 명분이 뭔지 나 그게 좀 궁금해요. 누르고 인상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프리미엄 마켓 이러니까 이게 우수한애고 밑에 있는 이 스탠다드는 열이한 걸로 느껴진다면 사실 위에를 실렉트 마켓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평범한 게 아니라 잘하는 몇 군데를 뽑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코스닥 시장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 평범한 개인들이 들어가지 않는 시장이라고 안타깝게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현재에 물론 개인 투자자들이 많다고 하지만 일반적으로 투자에 익숙하지 않는 개인들은 사실 꺼리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기반이 어떻게 마련될 수 있는 것이냐. 그러면 시장에서 실렉트된 기업들을 보면은 그래도 안심하고 들어올 수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거기에 또 그 거래소에서 얘기한 것처럼 활성화될 수 있는 지수를 만들어서 그 지수에 ETF라는 자금이 안정적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사실 수요 기반이 확충되기 때문에 거기서 큰 기업들이 또 그 코스피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그 수요 기반이 있어서 거기서 남아서 경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현재 저희가 이 생각하는 거는 만약에 시장을 이렇게 세그멘트를 나누게 된다면 하위 세그멘트라기보다는 이 평범한 노멀한 세그멘트 같은 경우에는 공시부터 시작해서 또 다른 기준을 적용하게 되면 이쪽 기업들의 성장을 더 자극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코스닥에 들어와고 나서부터는 사실 좀 정체된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자극도 줄 수 있고 이런 생각 그래서 인센티브와 디스인센티브를 다 가미를 할 수 있는 시장 구조를 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세부적으로 논의를 해서 잘 고려를 해서 의원님 얘기하시는 부분 그 부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도록 설계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열이 우위 이렇게 구분하는 건 아니라는 건가요? 예. 성장 단계별로 이렇게 하겠다. 그 기준을 어떻게 할지는 생각을 해봐야겠죠. 아직은 결정되지 않았다. 우수한 어쨌든 실렉트된 기업이라는 그런. 김학균 바쁘시겠지만 질문 하나만. 저희 벤처캐피탈 업계에서는 지금 코스닥을 구분을 하면 안 그래도 2부 리그였는데 2부 리그에 또 2부 리그로 상장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양질의 투자가들은 또 방금 말씀하신 프리미엄 리그에 가 계시고 여기는 또 그렇지 않은 스탠다드는 그렇게 돼서 저희 회수가 더 어려워지지 않을까 그게 좀 염려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예, 그 회수 시장에 대해 고민이 많으시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다른 나라와는 다르게 이제 IPO에 되게 편중이 되어 있는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회수가 IPO에 많이 의존하는 측면이 있고
이 부분을 간과를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또 상충되는 게 이제 VC가 회수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거기 이제 투자자들이 이제 손바뀜이 생기는 거고 그 일반 투자자들한테 이제 새로운 상품이 등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는 또 좋은 상품이 또 있어야 되는 이 예상충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면 저희가 그 3월 18일 날에 그 체질 개선 방안에 발표했던 것 중에 하나가 문제의식이 이 딥테크 같은 경우에 상당히 상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 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그 모태펀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만기가 보통 8년밖에 안 되니 이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그거를 받아줄 세컨더리 마켓이 없다. 그래서 사실 미성숙한 상황에서 IPO가 된다. 이런 그 문제의식을 저희가 밝혔었고 그 방안의 일환으로 중기부랑 얘기했던 게 이제 모태펀드의 딥테크는 만기를 늘린다. 그리고 그 자산 그 벤처 캐피탈을 선정을 할 때 회수율만 보지 않고 다른 기술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를 해서 벤처 캐피탈의 선정 기준을 만들겠다. 거기에 플러스해서 이 금투업계 그때 그 금투협 회장이 직접 그 회장님께서 직접 그 대통령께 발언을 할 때 보셨지만 이 금투업계에서 이 세컨더리 마켓을 받아서 이제 초기 투자들 벤처 캐피탈이 투자했던 투자분이 이제 만기가 돌아와서 회수를 해야 할 때에 그거를 받아서 충분히 성숙해서 상장할 때까지의 중간 단계의 시장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외국에서는 그런 시장이 발달이 돼 있기 때문에 IPO에 의존을 하지 않고 있다라는 또 문제의식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적극적으로 육성을 하는 것도 그 회수 시장의 문제점 지금 그 우려하시는 회수 시장의 위축을 보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고 과장님 보내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안절부절 못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7분께서 코스닥 시장의 현황과 구조적 한계 또 진단을 해주셨고 또 혁신기업의 성장의 어떤 플랫폼으로서의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 어떤 변화와 혁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아주 자세히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혹시 상호간에 질의 또는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보완 토론하실 내용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김학균 부장. 예. 네, 기왕 붙들렸으니 밥값을 하고 하겠습니다. 네, 그 저희가 어쨌든 그 아까 저도 인사 말씀에 회수 시장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사실 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방금 말씀 나왔습니다만 8년짜리 벤처 펀드로는 결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대기업의 하청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주로 했고 제조업이 흥했을 때는 혹은 한글이 장벽이 되는 그런 로컬 서비스 기업에 저희가 투자를 해서 코스닥을 상장을 하더라도 어느 정도 그 기업들이 이익이 나면서 성장하는 그런 구조가 나왔습니다만 지금은 아시다시피 AI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그냥 바로 미국, 중국, 유럽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벤처캐피탈 펀드로는 그 완벽한 성장까지 못 이뤄내고 아까 테슬라 예를 보여드렸지만은 어느 정도 된 기업들을 상장한 다음에 거기서 자금 조달을 지금 받아서 글로벌 기업으로 키워내야 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벤처캐피탈 협회에서는 코스닥 시장 뭐 승강제를 차치하고 지금 기관 투자가를 유입해야 된다. 이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보고 펀더멘털을 보고 투자할 수 있는 기관 투자가가 벤처 펀드 만들듯이 만들어져서 벤처 정책의 범위를 넓혀서 코스닥 상장사까지도 증자를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벤처 생태계가 원활하게 돌아가고 오히려 비상장 투자는
민간 중심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지금 말씀드리는 바입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그 거버넌스 개편 논의와 함께 반드시 기관 투자가 유입 부분이 필요하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성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벤처캐피탈이 비상장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는데 상장 기업에게도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차라리 지금 보시면 그 여전히 이브 리그로 돼서 거기서 상장하면은 어쨌든 저희는 회수는 해야 되고 저희가 회수한다는 거는 지금 60조에 모여 있는 이 자금들이 선순환을 시켜드려야 되거든요. 그건 그거대로 하면서 또 상장한 기업들을 성장시키는데 또 다른 펀드가 정책적으로 만들어지고 거기서 벤처캐피탈이 이제는 상장사도 투자를 하면서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 안 그래도 생각하던 차에 성경 교수 또 좋은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이 또 한번 구체화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좋은 제안인 것 같네요. 아까 발제 중에서도 나스닥의 기술 기업들 그 상장 후에 자금 조달하는 사례도 아까 발표를 해 주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그게 약하다는 거 아닙니까? 기간도 지금 네, 그 아까 표에서 저희가 준비한 표에서 보여주셨습니다. 환류의 기간도 짧은 거고 지금. 네. 네, 미국은 벤처 펀드가 일단 10년이 넘습니다. 네, 근데 이거를 갑자기 늘리는 거는 또 출자자 모집에 또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네, 왜냐하면 출자자들은 민간 부분에서 50% 이상 차지하고 계신데 10년을 어떻게 기다려? 8년도 긴데 이러고 계실 수 있거든요. 아직은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겁니다. 그래서 아까 세컨더리 말씀하셨지만 세컨더리는 사실 시간을 늘리는 버퍼 역할이지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세컨더리 담으신 분들도 언젠간 회수를 해야 되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금 벤처 금액은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고 대통령께서는 2030년까지 40조를 벤처 투자를 하시겠다고 하셨거든요. 지금 솔직히 말씀드려서 1년에 3조밖에 회수가 안 되는 상황인데 2020년부터 10조 시대가 왔고 이 10조의 펀드들이 만기를 향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그거를 지금 40조까지 늘리려면 회수 시장이 받아줄 체력과 제도를 같이 해야 되는데 여기서 벤처캐피탈은 코스닥에서 회수만 하고 도망간다 뭐 이런 오명 좀 오해 아닌 오해를 좀 받고 있는데 오히려 저희가 벤처캐피탈이 코스닥 상장사에 대해서 저희가 투자를 하고 유상증자를 하면서 주가를 어느 정도 방어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전체 벤처 생태계가 같이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창업자가 늘어나고 벤처 생태계는 오히려 민간 위주로 가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아주 길게 기다릴 수는 없을 거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성장 기업에도 투자를 해서 더 성장하도록 촉진한다라고 하면 연기금 지금 우리 지금 많이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기금의 여유분을 활용해서 이른바 혁신 기업에 또는 모험 기업에 투자분을 늘려야 된다. 아예 뭐 지금 심지어 연기금의 이 일정 비율을 의무화하자. 벤처 스타트업 또는 모험 혁신 기업의 투자를 의무화하자라는 그런 제안까지 지금 있는 건데요. 이 연기금하고 잘 결합을 하면 그걸 늘려서 연기금하고 잘 결합을 하면은 김 회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제한도 좀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예, 감사합니다. 또 다른 기왕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니까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여러 가지 코스닥 시장에 대한 우려, 기대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송구한 마음입니다. 저희가 좀 더 시장 관리를 잘했어야 되는데라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이제 다산다사 시장으로서의 본격적인 발돋움을 차제에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김학균 회장님 말씀하시는 것과 궤를 같이 합니다만 기관들이 부족하다라는 부분들을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확실히 기관 투자가가 들어와야 되는 그 리스크가 있는 시장, 코스피에 비해서 더 리스크가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개인에게 전가하기보다는 기관들이 받아주는 것이 조금 더 맞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관들이 투자하기 위해서 저희 지금 코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1,800여 개사들 중에서 1,000억 미만의 시가총액 1,000억 미만의 회사가 절반 가까이 됩니다. 기관들이 그런 회사에 투자할 수는 없다고 보고 있고요.
큰 회사에 투자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큰 회사들이 코스피로 떠나고 있는 부분도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어서 이런 회사들을 붙들어 놓을 수 있는 방법들이 조금 더 고민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를테면 차등 의결권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아까 시총 상위 기업들을 여러 개 보여드렸습니다만 시총 상위 기업들 상당수는 바이오 벤처들입니다. 바이오 벤처들은 회수하는 데까지 굉장히 회임 기간이 긴 그런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회임 기간이 길 만큼 또 추대주주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지분율도 좀 낮은 상태에서 뭔가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그 혜택이 좀 더 있다면 그렇다면 코스닥 시장에 더 남아 있으려고 하는 유인도 커질 것이고 그런 유인들을 가지고 코스닥 시장에 남아 있을 때 기관들이 투자할 수 있는 여력도 더 커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들이 나스닥에 상장해가지고 뉴욕 지수로 안 가는데 그 이유는 뭐예요? 그냥 왜 계속 나스닥에 남아 있는 거예요? 나스닥 자체가 시장 규모로 크고 말씀드렸지만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5년간 보면 나스닥이 뉴욕보다 훨씬 수익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이 큰 자금들이 투자해서 수익이 훨씬 좋기 때문에 이후에도 자금 투자하시면 짓고 나스닥이 훨씬 더 활성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자금 조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이브리그라는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선진화되고 성장성 있는 시장으로서 이미지가 좋기 때문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그렇게 만들어야 혁신 생태가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만들면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 논의가 지금 그렇게 만들자라고 하는 목표를 두고 그걸 어떻게 실현시킬 것인가 지금 이 논의를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저도 한 말씀 드리자면요. 뭐 지금 코스닥 그 거버넌스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을 어떻게 발전할 거냐, 그 발전하기 위해서 그럼 구조를 짜야 될 거냐, 아니면 구조 외에 아니면 또는 어떤 그 세부적인 걸 해야 되는 거냐, 지금 막 논의가 좀 혼용돼. 구조 혁신, 운영 혁신. 네네,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기본적으로는 일단 뭐 의원님께서도 입법을 하셨지만 이제 시장을 독립시킬 거냐, 코스닥 자체를 독립시킬 거냐, 아니면은 뭐 지금 다른 안에 있는 지주회사 체제로 갈 것이냐.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의가 된다 그러면은 과연 주체는 어디가 될 것이냐, 우리가 법으로 바꿔서 할 것이냐, 아니면은 사실은 거래소는 지금 공기업도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예, 분류상으로 보면 그럼 뭐 공기업도 아닌 데를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도 아닌 상태인 것 같고 그러면은 아까 뭐 금융위에서 뭐 어떤 그런 기본적인 가이드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의원법안으로 할 것인지. 뭐 거래소 자체에서 할 것인지 사실은 조금 뭐 저희 밖에서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뭐 이렇게 활성화 법안 내지는 이런 것들은 많이 나오는데 도대체 어떤 주체에서 어떻게 갈 것이고 로드맵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것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의원님이나 아니면 부이사장님께서 좀 한번 말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90년대 말 그때 이제 미국 신문들에 나스닥 언급이 많아지면서 뭐 많이 본 문구가 다음 100년의 시장 나스닥 이런 말이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닷컴 열풍이 불면서 나스닥이 엄청 이제 성장을 했고 그게 이제 지금까지 굳어져서 빅테크로 성공한 기업들이 안 떠나고 거기 잔류하니까 나스닥이라는 게 이미 뉴욕 거래소를 넘어서는 그런 네임밸류 자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우리가 왜 뉴욕으로 가야 돼? 여기가 훨씬 더 우리 정체성을 잘 보여주기 좋은 이런 게 이제 선순환이 이루어져서 그렇게 됐습니다. 그 우리 코스닥 같은 경우는 사실 우리도 이제 그 흐름을 탔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너무 시작하자마자 너무 좋은 환경을 만나버려서. 그게 이제 도리어 좀 아까 제가 그 발표문에 보여드린 바와 같이 그때 80% 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서 너무 이제 투자자 피해가 커지고 시장 질서가 이제 문란해지니까 코스닥의 어떤 그 건전성을 높여야 되겠다라는 게 지속적으로 강화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코스닥 시장의 어떤 문턱도 높아지고 뭐 이러면서 전반적으로 점점 이 격차가 이제 2부 시장이 돼버리면서 이제 그 코스피로 다 이전해버리는 그런 상태에서 이 낙인이 찍혀버린 거죠, 그죠? 코스닥이 그래서 그 부분이
지금 우리가 이제 그 체제 개편을 이야기할 때도 과거의 그런 경험들 이런 거를 잘 고려를 해서 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괜히 고과장 계속 있으라고 그럴 걸. 저기 지금 이제 거버넌스 구조 혁신하는 문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운영 혁신하는 문제 지금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근데 이제 운영 혁신과 관련해서는 아까 발표한 대로 그런 방향에서 이제 진행이 될 거고, 그거 맞죠? 이제 거버넌스, 요 구조 혁신과 관련해서는 이건 어차피 법으로 해야 되는 문제라서 조금 더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하게 시기를 딱딱딱 못 봐갖고 언제까지 끝내고 이렇게는 지금 이야기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예, 또 뭐 거래소에서는 경영진은 말을 못하고 또 노조에서는 또 여러 가지 우려들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또 그런 상황이고요. 다만 그 노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여러 우려점에 대해서 다 봤는데 그 이야기는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지 본사를 뭐 어디로 거래소를 어디로 이전한다 뭐 그 생각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그걸 뭐하러 굳이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과제인데. 예, 그 이야기는 좀 꼭 좀 전달해 주세요. 그거 아예 머릿속에 안 들어있다고. 예. 이제 12시를 조금 넘었는데요. 뭐 꼭 마지막으로 좀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해 주시고, 아니면 우리도 밥 먹으러 가야죠. 없으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예. 끝내시죠. 예. 오늘 네. 오늘 논의된 내용들이 우리 자본시장의 구조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의미 있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토론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거래소 거버넌스 대전환 토론회를 참석해 주신 내빈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